그들은 생명을 주는 땅 위에 전투하러 도착했다. 문을 두드리지도 허락을 구하지도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경고도 협상도 설명도 없었다. 그저 도착했을 뿐이다. 첫 번째 전투용 트랙터가 비포장 도로를 가로질렀을 때 떨린 것은 캘리포니아의 땅만이 아니었다. 시민의 의미 자체가 강철 궤도 아래에서 갈려나가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블루베리 농장, 상추밭, 대마초 온실이었던 곳은 오늘 점령지로 변했다. 줄 사이로 속삭이던 두려움은 이제 비명이 되어 현실이 되었다. 이민군이 캘리포니아의 농업 중심부를 침공한 것이다. 이건 단순한 경찰 작전이 아니다. 이건 전차 이야기다. 과일밭 위로 적을 찾듯 날아다니는 헬리콥터 이야기다. 무기를 들지 않고 괭이와 가지치기 가위, 플라스틱 양동이를 든 노동자들 사이를 행군하는 연방 군인들 이야기다. 녹색의 들판은 회색 전투지대로 바뀌었고 얼굴의 땀은 의심이 되었으며 갈색 피부는 표적이 되었다.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이 된 것이다. 공식 명칭은 법집행 작전이다. 그러나 실제로 보이는 것은 어떤 최소한의 인간적 가치도 없는 작전이다. 벤투라, 산타바바라, 툴레어리, 프레즈노. 많은 이들에게는 햇살 가득한 풍경, 비옥한 언덕, 풍부한 과일과 채소, 꽃 생산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들이다. 하지만 오늘날 이 이름들은 공포 속에서 긴장된 눈빛으로 말해진다. 이 4개 카운티의 수십 개 농업 커뮤니티가 연방 이민군에 의해 포위되었다. 국토안보부, 국경순찰대, 주방위군, 심지어 해병대까지 동원된 작전이었다. 외부의 위협을 향해야 할 군사력이 지금은 씨를 뿌리고 수확하고 포장하고 물을 주는 이들을 겨누고 있다. 적은 상추밭에 숨어 있다는 듯이 공격은 벤투라 카운티의 옥스나드에서 시작되었다. 딸기가 풍부하고 해 뜨기 전부터 일하는 이민자들의 수고로 생명이 이어지는 곳이다. 그곳에서 요원들이 지역 최대 농업기업 중 하나인 보스코비치 팜스를 급습하려 했다. 하지만 농장 측은 거부했다. 폭력도 고함도 없이 법을 아는 사람의 단호함으로 그들은 문을 잠갔고 출입을 거부했으며 공개적으로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시대에 이 행위는 비범한 용기가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리고 곧 상황은 격화되었다. 헬리콥터가 밭 위를 맴돌기 시작했고 무장 요원들이 농로를 배회했으며 번호 없는 차량들이 포장센터와 농산물 시장 주변에 배치되었다. 명령은 분명했다. 신원 확인, 체포, 추방, 합법적인 노동자인지, 수십 년을 살아온 아버지인지, 임신 중인 여성인지, 학생증을 가진 청년인지 따지지 않았다. 사냥은 시작된 것이다. 처음 입수된 영상들은 단순한 포위를 넘어서 있었다. 그것은 공포 그 자체였다. 갑작스레 체포될지도 모르는 공포와 도망칠 수도 없는 현실 속에 갇힌 얼굴들. 한가운데 양배추밭에 양동이를 버려두고 달아난 사람들. 이유도 모르고 그저 어른들이 뛰니까 따라 뛰는 아이들. 밭 위로 전차가 밀고 들어오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떨리는 손으로 찍는 이들. 믿기 어려운 현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왜 음식을 수확하다가 범죄자 취급을 받는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고통. 그래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 여기가 정말 캘리포니아인가? 아니면 이 나라는 기회의 땅이라던 말이 왜곡된 망상이었나? 답은 정부에서 나오지 않았다. 길에서 나왔다. 아니, 흙길에서 수십 명이 모여 저항의 목소리를 냈다. 농민들, 활동가들, 지역 지도자들, 핸드폰을 든 청년들, 손팻말을 든 노인들, 거대한 탄압의 기계에 맞서 인간성 하나로 저지선을 만들려는 평범한 사람들. 카마리오에서도 같은 장면이 펼쳐졌다. 시민들이 장갑차 행렬을 막으려 길 위에 섰다.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겁에 질려 도망치지 않았다. 누군가는 외쳤고 누군가는 그저 똑바로 응시했고 누군가는 모든 것을 영상으로 남겼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이민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건 권력의 문제이고 그 권력이 가장 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전조다. 정부는 이 점을 알고 있었다. 목소리 없는 이들을 골랐다. 취약한 커뮤니티를 골랐다. 언론이 닿지 않는 외딴이를 골랐다. 조명을 받지 않는 작은 도시들을 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기지는 못했다. 그리고 그때 새로운 소리가 하늘을 가르며 들려왔다. 영토를 표시하듯 원을 그리며 선회하는 헬리콥터 소리였다. 한 바퀴 돌 때마다 긴장이 고조되었고 착륙할 때마다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의 불편한 진실이 떠올랐다. 그 모든 장비와 무기와 병력은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를 심기 위한 것이었다. 옥스나드에서 시작된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메시지가 돌기 시작했다. 이제 산타 바바라로 향한다. 툴러리에 도착했다. 프레즈뇌도 왔다. 그리고 패턴은 같았다. 전차, 헬기, 무장병력, 명단, 부서진 문, 대피한 밭, 중단된 삶들. 공식 채널에서는 아무런 구체적 발표가 없었다. 설득력 있는 설명도 없었다. 다친 이들에 대한 관심도, 사라진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공황에 빠진 가족에 대한 배려도 없었다. 그래서 현지 당국이 나서기 시작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페리스 시장이 카메라 앞에 섰다. 그의 표정은 굳었고 메시지는 단호했다. 집에 머무르십시오. 문을 열지 마십시오.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절대 외출하지 마십시오. 다른 때라면 과장처럼 들렸을 말이 오늘은 생존을 위한 지침처럼 울려 퍼졌다. 지금 창문 너머로 전차가 딸기밭 사이를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남성과 여성들은 단순히 침공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의 과거, 자신의 유령을 다시 마주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군대가 지배하던 나라에서 탈출해 제도적 폭력을 피해 미국이라는 땅에 희망을 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눈앞에서 같은 장면이 다시 재생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언어만 바뀌었을 뿐. 약속의 땅이라고 믿었던 이곳이 이제는 천국도 잔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마리아, 58살. 그런 이야기 중 하나다. 은퇴한 재봉사로 옥스나드 외곽의 작은 월세 집에서 27년째 살고 있다. 멕시코에서 두 아이와 함께 도착했을 때 남편은 농업에서 일하는 꿈을 꾸고 있었다. 지금 그 아이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했고 한 명은 역사교사, 다른 한 명은 간호기술자다. 그러나 남편은 3년 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마리아가 그날 오후에 본 것을 보지 못했다. 거실 창문에서 그녀는 봤다. 무장한 요원들이 뒷마당 사이로 걷고 이름을 외치고 사진을 들이밀며 수색하는 모습을, 옆집 이웃이 장미를 손질하던 정원에서 수갑을 차는 장면도 봤다. 6살 손녀가 아무 말 없이 눈으로 묻는 듯한 시선도 느꼈다. 할머니, 왜 삼촌을 데려가는 거야? 그리고 세상의 거칠음을 항상 자식들에게 숨기려 했던 마리아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그 작전에는 뭔가 깊이 잔혹한 점이 있었다. 단지 폭력 때문만이 아니라 전략 때문이었다. 선택된 집들, 따랐던 경로들, 진입 시간까지 모든 것이 언론의 접근을 피하고 법적 방어를 어렵게 만들고 공동체의 조직된 대응을 차단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즉흥적 작전이 아니라 하나의 패턴이었다. 하나의 방법, 하나의 계획이었다. 로베르토, 52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타격을 받은 사람이다. 그는 밭에서 일하지 않는다. 그는 소규모 슈퍼마켓의 매니저로 바로 이 농촌 지역 가족들에게 식품을 공급한다. 20년 동안 그 가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얼굴들을 거의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연방군이 도착한 이후 손님 수는 급격히 줄었다. 이젠 오지 않아요. 그가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거리에 나가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대요. 합법적 신분이어도 오해받거나 검문당하거나 모욕당할까봐 불안하대요. 작전 이틀째 로베르토는 하루 종일 무료로 식료품 꾸러미를 나눠줬다. 그는 알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식사를 못할 거란 걸.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이민 위기가 아니란 것도 그것은 신뢰의 붕괴였다. 마르타와 훌리오 모두 61살, 19살 때부터 부부였고 산타 파울라에서 함께 작은 공동체 채소밭을 가꾸며 살아왔다. 30년 넘게 미국 시민으로 살았지만 도시를 따라 달리는 도로로 전차들이 들어오는 걸 본 날 그들은 집을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마르타는 대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가족들에게 일요일 예배에 가지 말라고 부탁했다. 쟤네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보여주고 있어. 그녀가 손자에게 전화로 말했다. 너 여기서 태어났다고 다를 거라 생각하면 착각이야. 이 무력감에는 이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집단 트라우마다. 외치지는 않지만 퍼진다. 피를 흘리지는 않지만 일상의 작은 행동에 스며든다. 공원에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 아버지, 장을 보러 가지 않는 할머니, 위치 추적 앱을 지우는 청년,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쓴다. 한때 자신들을 환영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전쟁의 방식으로 사냥당하고 있으니, 하지만 가장 불편한 진실은 이 모든 것이 사고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작전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오랫동안 키워져 온 정치적 아이디어의 결실이다. 법률 속에서만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등장한 말들 속에서 태어난 생각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그 인물들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해진다. 단순히 오늘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측하기 위해서. 도널드 트럼프나 시진핑 같은 지도자들은 갑자기 생겨난 존재들이 아니다. 그들은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다. 청년 시절부터 세계관을 만들고 고집과 집착, 전략을 다듬으며 세워진다. 이들의 전기를 아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이 아니라 오늘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순진함을 줄이는 강력한 도구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에게 이 세계 지도자들의 전기가 담긴 스페셜 에북을 추천합니다. 명확하고 교육적이며 몰입감 있는 콘텐츠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에게 새로움과 필요함을 안겨주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실이 닿을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실은 동맹이 필요합니다. 미국 의회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내에서 연방 요원에게 제지당할 때 민주주의는 과연 무엇이 남아있는가? 이 질문은 상징적이거나 수사적인 것이 아니다. 예외적인 시기에는 제도 붕괴의 징후가 경보음이나 헤드라인이 아니라 계산되고 의도된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냉철한 이해가 필요하다. 바로 이런 일이 산타바바라 카운티 내 카핀테리아에서 발생했다. 연방 하원 의원 살루드 카르바알이 헌법적 임무 수행을 저지당한 것이다. 현장은 식물 묘목장이었다. 바리케이드도 없고 명백한 위험도 없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군용 무기와 전술 장비를 갖춘 이민 서비스국 요원들의 대규모 집결이 만들어낸 긴장감뿐이었다. 카르바할 의원은 명찰을 가슴에 달고 단호하지만 절제된 어조로 말했다. 저는 이 지역의 대표입니다. 이 작전을 감독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했다. 한 요원은 고개조차 들지 않았고 다른 이는 단지 로스앤젤레스 부서 전화번호가 적힌 일반 명함 하나만 내밀었다. 설명도 입장 허용도 투명성도 없었다. 이 사태가 의미하는 바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아직도 제도에 대한 믿음을 간직한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자신의 관할 내 연방 작전에조차 의원조차 접근하지 못한다면 급히 검은 픽업 트럭에 동행 영장 없이 끌려간 형제의 행방을 평범한 주민이 알 수 있을까? 책임 추궁이 절실한 순간에 시스템이 스스로 닫힌다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카르바알 의원의 공개적 굴욕은 단발성이 아니었다. 설명 거부, 출입 거절, 공식 보고서 부재는 모두 설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권력의 새 얼굴을 드러낸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부상자 소식이 처음 전해졌다. 카핀테리아 시위 해산 중
요원들이 무장하지 않은 군중에게 최루탄을 투척했다. 이는 제지 행위가 아니라 과시 행위였다. 피해자 중에는 9살 아이도 있었다. 짧은 거리에서 발사된 고무탄이 어깨를 맞춰 땅에 넘어뜨렸다. 아이의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뜨거운 땅에 대고 제지된 상태였다. 아이의 비명은 아버지를 향한 절규였다. 이 모든 일이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캘리포니아 농촌에서 벌어지는 일은 고립된 이상 현상이 아니다. 정부 구조 전반에 퍼져가는 논리의 왜곡된 거울이다. 예외가 규범이 되고 무력이 언어가 되며 허위 정보가 방패가 되는 상황이다. 가장 잔혹한 점은 모든 것이 행정적 실수인 양 꾸며진다는 것이다. 어느 대변인도 국가가 권위주의로 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개하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모호함이 그들의 더러운 일을 대신한다. 그러니 사람을 불구로 만드는 최루탄은 비살상 무기라 불리고 의원의 접근 거부는 표준 절차라 해명되며 시민을 다치게 한 작전은 조정된 제지 활동이라 표현된다. 언어가 권력의 가장 강력한 참호임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역사는 얼마나 자주 공식 보고서, 성명, 기자회견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시 쓰여왔는가? 진실은 얼마나 자주 편리한 사실 버전 아래 묻혔는가? 많은 이들이 눈치채지 못한 한 가지가 있다. 카르바할 의원이 경계선에 접근하려 했을 때 그는 단순히 막힌 것이 아니라 무시당했다. 이 의도적 무시는 가장 위험한 정치적 폭력 중 하나다. 정당성 말살. 더 이상 의견을 논쟁하거나 대립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권위를 마치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지우는 행위다. 이 상황을 더 큰 규모로 상상해보라. 시장들이 제지당하고 판사들이 무시당하며 시민들이 침묵당하는 모습을. 합법성과 전제주의 사이 경계는 불빛이 아닌 밀폐된 공간에서 서서히 꺼져가는 촛불과 같다. 한편 농장은 불투명한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언론은 진입하지 못하고 의원들은 감시하지 못하며 주민들은 그저 살아남으려 애쓴다. 창고 사이, 온실 사이, 점점 줄어드는 상품을 파는 작은 시장 통로 사이로 억눌린 침묵이 퍼진다. 눈빛만으로 배우는 공포. 말할 필요 없다. 검은 차량이 모퉁이를 돌기만 하면 된다. 디누바시에서 63세의 할머니 올린다가 주간 혈액투석 치료를 받으러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딸에게 전화로 말했다. 길을 건너다가 순찰차와 마주치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건강을 걸겠다고. 조용히, 거의 대답을 두려워하는 듯 물었다. 만약 내가 그들이 찾고 있는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올린다는 20년 넘게 미국 시민권자다. 하지만 그녀의 피부색, 억양, 모든 것을 사과하듯 부드럽게 묻는 말투가 알고리즘 언어로 외친다. 표적. 어떤 행동도 오해받을 수 있고 어떤 침묵도 당신에게 불리하게 쓰일 수 있다는 이 감각은 뉴스에 나오지 않는 감옥을 만든다. 움직임의 감옥, 인연의 감옥, 일상의 감옥. 시장을 가는 일은 저항 행위가 되었고 병원에 가는 일은 도박이 되었으며 손자를 학교에서 데려오는 일은 아무도 훈련받지 못한 신경전이다. 그리하여 주민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질문이 싹 튼다. 사람은 얼마나 오래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속으로부터 조금씩 꺼져가기 전에 누군가는 과장이라 말한다. 표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조치가 목표 지향적이며 죄 없는 이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하지만 얼리마트의 작은 공구점 주인 프란시스코에게 그렇게 말해보라. 그는 1993년부터 해오던 대로 화요일 아침 문을 열었다. 상자를 바깥에 내놓고 인도를 쓸고 라디오를 조정했다. 오전 9시 17분 번호 없는 픽업 트럭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췄다. 3명이 내렸고 들어가겠다고 했다. 그가 물론입니다. 손님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대답하자 신분증을 요구했다. 프란시스코는 아무 문제도 없었다. 전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가게 카운터 앞에서 수색당했고 나사 사러 온 10대는 두려움에 도망쳤다. 요원들은 몇 분 후 떠났고 침묵하는 남자와 텅 빈 가게, 바닥에 떨어진 존엄성만이 남았다.
바로 이런 환경이 정밀하게 조성되고 있다. 모두가 잃을 게 있지만 누구도 정확히 무엇을 잃을지 모르는 곳. 권리는 누군가 중요한 이가 지켜볼 때만 의미 있는 듯하다. 하지만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 적어도 이제는 아니다. 기자들은 농장에서 쫓겨났고 시의원들은 위축되었으며 시장들은 주민을 보호해야 할지 봉인된 메모로 전달된 명령에 따라야 할지 모른다. 왓슨빌에서는 초등학교가 부모들에게 알렸다. 학생이 정해진 시간에 데려가지 않으면 오후 7시까지 기다렸다가 아동복지 서비스를 호출할 것입니다. 표현은 중립적이고 조심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숨겨진 사실은 달랐다. 최근 이틀간 16명의 아이들이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았다. 16명. 부모 구금, 외출 두려운 조부모, 실종된 삼촌들, 이 아이들을 누가 돌보는가? 이들에게 포옹의 부재가 버림이 아니라 생존임을 누가 설명하는가? 아마도 가장 잔인한 것은 이러한 작전들이 강제로 드러나는 방식이 아닐 것이다. 삶의 질감 속으로 새우며드는 방식일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침묵이 있다. 바로 밖에서 오는 침묵. 느끼지 못하는 이들의 침묵.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이들의 침묵. 자신의 삶을 계속하며 눈을 감는 이들의 침묵. 이건 나와 상관없어 라 말하며 무심히 지나가는 이들의 침묵. 그런데 다른 이들의 침묵이 당신의 침묵과 합쳐지면 어떻게 되는가? 무관심이 일상이 되고 제도적 폭력이 정당한 공공정책으로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는가? 툴러리에서는 7명의 여성이 모임을 갖기로 했다. 매주 토요일 각기 다른 집에서 돌아가며 SNS에 알리지도 않고 공지도 하지 않고 음식과 옷, 가족 소식을 가져간다. 그중 한 명은 남편을 잃었고 다른 한 명은 직장을 잃었다. 모두가 어떤 방식으로든 평안을 잃었다. 하지만 계속한다. 남은 유일한 무기인 존재로, 경청으로, 상호 돌봄으로 이런 행동 속에서 사회는 가라앉지 않으려 애쓴다. 이 이야기는 광고판이나 공식 연설에서 보이지 않는다. 짧아진 행동, 눈을 피하는 시선, 비어가는 거리 속에 살아있다. 문장 사이사이에 숨겨져 있다. 무엇보다 기다린다. 누군가가 보고 누군가가 말하며 누군가가 눈먼 행진을 멈추길. 예를 들어 킹스버그에서는 일찍 아침 5시 30분경 농장으로 가던 노동자들이 벤에 모두 타고 있던 채로 제지당했다. 그들은 수년간 해오던 대로 도시락, 보온병, 해져서 낡은 모자를 챙겼다. 요원들이 다가와 신분증뿐 아니라 휴대전화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통신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 누구도 이것이 합법인지 몰랐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모두 휴대전화를 건넸다. 그리고 훨씬 나중에 28살의 리카르도가 며칠 전 엄마가 보낸 메시지가 지워진 것을 알아챘다. 아들아, 이상한 걸 보면 바로 떠나. 집에서 기다릴게. 누가 왜 엄마의 메시지를 지우는가? 어떤 논리가 이런 침해를 정당화하는가? 어떤 안전 매뉴얼이 기억과 조언, 감정의 흔적을 고의로 지우는 것을 옹호하는가? 공식 답변은 모호할 것이다. 안전점검이라는 말쯤일 것이다. 하지만 진짜 답은 다른 곳에 있다. 개인을 비워내는 끊임없는 노력에 있다. 그를 더 이상 누군가가 아닌 변수로, 숫자로, 지도상의 한 점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공헌은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는다. 사람답게 대우받을 기대를 잃은 이들의 흐릿한 눈동자에서 드러난다. 더 북쪽 파이업에서는 3명의 여성이 야간 문해 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와 체포되었다. 그중 한 명, 61살의 에스텔라는 의사가 준 처방전을 읽으려고 글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딸에게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의존하는 삶에 지쳤다고 말했다. 그날 밤 둥근 글씨로 토마토라는 단어를 공책에 적고 미소 지으며 학교를 나섰다. 5블록 지나 체포되었다. 지금까지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딸아나 클라라는 허탕치며 정보를 찾는다. 지역 경찰은 관할권이 없다고 했고 연방 당국은 응답하지 않는다. 학교는 에스텔라의 공책을 게시판에 걸어두었다.
하지만 이 새 국면에서 가장 민감한 점은 요원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들과 협력하기 시작한 이들이다. 사설 기업들이 연방군과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보고가 늘고 있다. 종종 동의 없이 이루어진다. 예약 기록을 제공하는 지역 진료소, 경로와 출발 시간을 전달하는 운송회사, 심지어 의심스러운 이름의 배달원을 차단하는 배달 앱까지 있다. 델라노에서는 48살 남성이 데이터 불일치를 이유로 배달 플랫폼에서 퇴출당했다. 통보도 이에 제기 기회도 없었다. 그는 그 수입에 의존해 아버지 약값을 샀다. 이제 그는 집에 갇혀 수입 없이, 설명 없이 은행이나 시장 가는 것도 두려워한다. 처벌은 구금 형태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처벌이었다. 이 모든 일은 한 가지 질문을 낳는다. 누가 이 공포의 논리에서 이득을 얻는가? 수천 명의 노동자가 공식 시스템에서 사라지고 전체 공동체가 움직임과 소비, 투표를 멈출 때 누가 혜택을 보는가? 몇몇은 작은 피난처를 만들며 답하려 한다. 포울러의 삶아 서점처럼 단지 30평방미터 공간이지만 숨 쉴 곳이 필요한 이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 중고 서적을 팔고 진한 계피 향 커피를 내놓는다. 가게 뒤쪽에는 실종된 가족에게 쓸 수 있는 편지함이 있다. 그 편지들이 실제로 전달되는지 알 수 없지만 모두 계속 쓴다. 끌려간 형제에게, 숨은 자식에게, 사라진 이웃에게 글자가 어딘가에서 부재를 이길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이 행동에는 혁명적 무언가가 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침묵시키려 하는 시대에 편지를 쓰는 것은 거의 외침과 같다. 56살 살만은 자신이 하는 일이 연약하다는 걸 안다. 하지만 고집한다. 모든 게 견디기 힘들어 보일 때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억이다. 우리가 그 이상이었다는 기억,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었다는 기억, 우리가 이미 저항했다는 기억, 그리고 어쩌면 가장 불안한 점은 이것이 새롭지 않다는 인식이다. 세상은 이미 이런 전략을 경험했다. 다른 시대, 다른 이름, 다른 국경에서. 하지만 논리는 항상 같다. 공포로 통제하고 트라우마로 침묵시키며 과도한 힘으로 지운다. 그리고 이런 전략 뒤에는 언제나 얼굴이 있다. 결정을 내리고 명령에 서명하며 담론을 키우는 얼굴.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좌절과 과도한 야망, 권위적 세계관에 의해 길러진 지도자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인물을 이해하는 것이 현재 이면을 해독하는 데 필수적이다. 오늘의 행위가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여도 어린 시절부터 갈등을 권력 도구로 바꾸는 법을 배운 매우 치밀하게 설계된 성격들의 직접적 산물이다. 이 인물들의 프로필을 깊이 있고 명료하게 탐구하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서 세계 무대를 형성하는 대통령들의 전기가 담긴 독점 에북 링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세계가 왜 지금 이 상태인지 이해하려는 이들에게 명확하고 자극적이며 꼭 필요한 자료다. 맑은 하늘 아래 라디오가 켜져 있고 주전자가 끓고 있는 한낮에 누군가가 사라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워스코의 도서관 직원 가브리엘, 60세의 이야기다. 그는 평소처럼 오전 7시 45분에 도착했다. 정문 열쇠를 꽂고 반납된 책을 정리하고 동료를 위해 커피를 준비했다. 오전 9시 23분 콜로라도 출판사에서 기증한 어린이 백과사전 한 상자를 받으러 우체국에 갔다. 그 후로 돌아오지 않았다. 가방은 탁자 위에, 컴퓨터는 재고 관리 엑셀 파일이 열린 채였다. 그날 아침 전화는 12번 울렸지만 누군가가 결국 방 안부를 껐다. 그가 그날 돌아오지 않을 거란 말을 할 용기가 없이 아무도 알리지 않았다. 어떤 공지도 설명도 없었다. 학교는 지역 경찰서에 연락했지만 기록이 없단 답변을 들었다. 노조는 변호사 도움을 요청했다. 며칠 뒤 가브리엘이 20년 넘게 갱신해온 비자 신청서의 숫자 오류로 인해 우선 점검 명단에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단순한 오타, 한 자리 숫자가 바뀐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모든 일이 얼마나 냉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이다. 더 이상 강제 진입이 없고 출두 요청이 있을 뿐이다.
더 이상 사이렌 소리가 울리지 않고 조끼와 서류를 든 운전자가 조용히 배를 누른다. 서류를 보여주고 낮은 목소리로 협조하는 게 좋다고 말한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따라간다. 규칙이 있고 설명이 있을 거라 믿기 때문이다. 시스템에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이다. 리들리에서는 오순절 목사 57살이 교회 예배 후 체포되었다. 그는 막 요한복음에서 빛과 어둠에 관한 구절을 읽고 있었다. 신도들에게 역경 앞에서도 굳건히 서자고 당부했다. 나올 때 2명의 양복 차림 남성이 목에 명찰을 달고 다가왔다. 저항하지 않았고 손을 들었으며 성경을 재킷 주머니에 넣고 차까지 걸었다. 그날 밤 신도들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몰랐다.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민자를 집에 들인다는 이유로 지도자가 위협으로 취급당했다는 사실을, 연대 행위가 음모의 증거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더 나아가 재단이 범죄와 연민을 구분하지 못하는 국가에 의해 침해되었을 때 공동체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가? 패터슨에서는 은퇴한 간호사가 이웃들의 방문을 받기 시작했다. 열과 통증,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이들이었다. 그녀가 처방은 못해도 차분한 눈빛과 손길, 경험을 믿었기 때문이다. 3주 만에 27명을 돌봤다. 그러나 고발당했다. 넷째 주에 무면허 의료 행위라는 이유로 차량이 압수되었다. 아픈 이들은 그녀의 집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다음 대상이 될까 두려워서였다. 이것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필요가 공포 앞에 굴복하는 지점은 어디인가? 탄압은 새로운 형태를 얻고 있다. 이제는 요원뿐 아니라 프로토콜, 민간업체, 이웃까지 동원된다. 문화가 되어 일상에 새우며들고 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더 위험한 것은 이것이 수용의 논리를 만든다는 점이다. 머세드 카운티에서 대학 교수들이 비공식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 이상이 질서 회복을 위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연방 작전을 지지하는 이 중 36%는 직접 영향을 받은 사람을 알고 있다고 고백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공포의 합리화가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것, 폭력과 가까운 곳에 있어도 반드시 공감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수능을 낳는다는 것. 트라우마가 일상이 될 때 누가 여전히 볼 수 있을까? 어쩌면 그래서 소수의 명석한 행동이 공개적 비판보다 더 불편함을 주기 시작한지도 모른다. 리무어에서 한 사서가 2주 시민권, 역사적 박해에 관한 책으로 서가를 만들었다. 알리지 않고 SNS에도 올리지 않았다. 그저 보고서에 담길 수 없는 이야기라는 표지판만 붙였다. 일주일 만에 책은 모두 사라졌다. 토요일 요원들이 민감 자료 평가를 이유로 도서관을 방문했다. 일요일 서가는 철거되었다. 하지만 월요일 서가는 다시 돌아왔다. 그 안에는 이름과 날짜, 그리고 한꺼보다 강력한 것이 있었다. 기억이었다. 아마도 독재적 프로젝트의 가장 큰 위험은 이것일 것이다. 틈새 기록, 그리고 잊지 않으려는 목소리 속에 살아있는 기억. 더 이상 단지 먼 뉴스라고 가장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 더 이상 남의 문제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고립된 사건도 일시적 실수도 아니다. 오래되고 깊은 과정에 드러난 일부일 뿐이다. 얼굴을 지우고 목소리를 깎아내리며 인간을 버려지는 통계로 만드는 체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것은 단지 국경의 문제가 아니다. 단지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배운 배제의 정상화 방식이다. 우리가 기만적인 안정감에 속아 넘어가며 치르는 대가이다. 우리가 침묵하는 폭력이 한 집단에 대해 용인될 때마다 그 폭력은 새로운 표적을 찾아 나아간다. 그리고 여기 가장 직면하기 어려운 진실이 있다. 누군가가 집단의 선이라는 이름으로 사냥당하는 사회에서는 진정한 보호는 없다. 역사는 이미 여러 번 이를 증명했다. 먼저 목소리가 작은 자들의 권리가 빼앗기고, 그 다음은 지지가 적은 자들이 희생된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는 순간 모두가 취약해져 있다.
더 이상 누구도 불가침으로 인식하지 않는 논리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이 자각을 마주한 당신의 행동이 중요하다. 아는 것은 변화를 만든다. 아는 것은 부름이다. 말하지 않아도 침묵은 당신을 대변한다. 당신이 콘텐츠를 공유하고 대화를 열고 다른 관점을 내어줄 때마다 미래의 용인 될 것과 맞서야 할 것의 윤곽을 그리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지지하는 이야기들은 내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현실이다. 여기까지 함께 했다면 당신 안에 무감각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다. 불편함이 아직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생명의 신호이며 당신 안에 무관용에 굴복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 자체로 이미 저항의 지점이다. 느끼고 감동하며 부조리를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가 있는 한 변화가 들어올 틈은 여전히 있다. 이 영상은 결코 끝이 아니다. 오히려 시작이며 아직 말해야 할 것, 보고 맞서야 할 것이 많다는 상기이다. 이 불안을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고 주류 내러티브의 의문을 제기하는 다른 목소리를 찾으며 표면 아래 숨겨진 층을 파헤치고자 한다면 이 공간은 바로 당신을 위한 곳이다. 함께 나아가자. 여기서 어떤 것이 당신을 건드렸다면 이름 짓기 어렵더라도 그 감정을 지나치지 말라. 채널을 구독하고 가능하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하라. 무엇보다 댓글을 통해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라. 당신이 느끼고 생각하고 깨달은 바를 말하라. 당신의 이야기는 다리가 될 수 있고 누군가는 당신의 용기로 그 다리를 건널 것이다. 끝까지 함께해 주어 진심으로 감사하다. 당신의 경청은 환영받는 것을 넘어 필수다. 이 세상에 희망의 불꽃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것은 당신 같은 이들이 계속 느끼고 이해하며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침묵은 지치고 우리는 아직 할 말이 많다.